당신이 보는 이 거대한 사람들과 자동차의 행렬은 재앙적인 재난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를 연상시키는 크렘린의 새로운 절망의 모습입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지금 주유소에서 화가 난 차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영구 휴가 중입니다. 과도 정치가들은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연료 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크렘린에게 이어지는 것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석유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재정부터 전선까지, 올리가르히의 호화 요트부터 민간인의 부엌까지 모든 것이 석유로 운영됩니다. 푸틴의 25년 집권 동안 대중은 항상 우리는 에너지 초강대국이다, 우리의 가스와 석유는 무한하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은 이 거짓말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혈관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은 푸틴의 연료 제국에 연속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아잔, 시즈란, 볼고그라드, 사마라, 레닌그라드. 한때 크렘린의 자랑이었던 거대한 정유소들이 이제는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워싱턴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생산 능력이 20% 감소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8월 28일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Rarstar jealousy durshangjugur tikiogor ap였습니다. 사셨다 8월에 사람들 체인처 엉적을 너이스 로자의 정유 능력이 20%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주유소 펌프는 비어있고 대중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은 중단되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무기한 휴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갈 수 없고 트럭 운전사들은 화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단지 조급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화가 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도 정치가들의 이익 경로가 좁아졌습니다. 그림자 함대 보험이 더 비싸졌고 이익률이 줄어들었습니다. 푸틴이 무적의 전쟁 경제라고 부른 구조가 이제는 깡통에 휘발유를 찾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내 소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중국과 인도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약속이 곧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붕괴의 증거는 정유소의 화재와 금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요일에 처음으로 7월 말에 시행된 휘발유 수출 임시 금지가 이제 10월 31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7월 말에 휘발유 수출을 제한하고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연초부터 거의 50% 증가가 A95 라인에서 보고되었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판매가 줄거나 중단되었습니다. 남부 점령 지역, 극동 지역에서는 주유소가 연이어 기름이 떨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족 현상은 단지 계절적 관광과 수확 수요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급 측면의 타격은 지속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수출 금지는 단기적으로 겉모습을 고정하지만 배경에서는 재고 부족과 수리 지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내 연료를 우선시하기로 한 결정과 결합되어 수출 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용량 손실이 계절적 수요와 일치하면서 여유분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크렘린은 소매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압박의 정치적 측면은 석유와 가스에서 수입을 얻는 엘리트들에게 느껴집니다. 국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된 제한은 수출 마진을 좁히고 환율 가격 균형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 조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급 수리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전쟁을 재정 지원하는 현금 흐름의 상향식 삭감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의 엘리트 계층에서는 연장 전략인가,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인가 라는 질문이 더 자주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동결된 자산의 해제를 대가로 정치적 양보를 모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탄력성이 떨어지고 국내 수요가 긴장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이 투자를 막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제표에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매일 예산 삭감이나 새로운 세금 논의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은 현재 노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엘리트들의 우려를 표명하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차원의 이익 손실이 국가 차원의 수익 손실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루코일과 로스네프트 같은 대기업들은 현장과 시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고르 세친이 이끄는 로스네프트는 공정 촉매와 예비 부품에 대한 제재의 그림자 아래 더 비싼 공급 경로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러니드 미켈슨과 게나디 팀첸코를 통한 노바텍의 액화 가스 및 콘덴세이트 체인은 보험 및 물류 비용 증가로 인해 마진 압박을 받았습니다. 루코일의 최고 경영진의 이해관계자들은 국내 시장의 필수 사항과 수익성 사이에서 점점 더 좁아지는 통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가즈프롬 네프트의 지역, 정유소 운영은 반복적인 공격의 위험 때문에 중단 없는 생산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본 지출을 방위 중심의 통합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투자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수출 흐름의 지연이 현금 순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우선이 단위 수익성을 저하시킵니다. 보험 및 운송료가 상승함에 따라 배럴당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투자 계획을 지연시키고 현대화를 연기합니다. 현대화 지연은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다음 공격의 영향을 확대합니다. 기업과 국가 간의 재정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금, 가격 상한, 할당량의 삼각형은 경영진에게 1년의 선호를 부과합니다. 기관들은 대규모 정유소들이 연속적인 주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으며 이 중 일부는 군사 공급 차질과 겹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의 모습이 더욱 뚜렷합니다. 연장된 근무 시간, 뜨거운 처리 라인의 위험한 재시작, 그리고 지연된 예비 부품이 경영진과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이 지연되고 임시 중단이 연장되고 있다는 보고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역측에서는 배급과 제한된 판매 관행이 직원과 고객 간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딴 지역의 운전자들은 농업 시즌 동안 공급 중단이 작업을 중단시키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도시 전설이 줄을 길게 만들고 있으며 경영진은 새로운 제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노동자의 사기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같은 악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대신 기침하는 배기음과 수마일에 걸친 줄이 늘어섭니다. 프리모르스키에서 타타르스탄까지, 자바이칼스키에서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마을까지 한 가지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연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통과 빈 병을 들고 주유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량을 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추운 아침 공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펌프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건조한 목소리로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소련 시절의 배급일을 연상시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종이 쿠폰으로 10리터의 연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트랙터에는 부족하고 가족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노인들은 1980년대에도 이랬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은 이건 역사 수업이 아니야. 우리는 주유소 줄에 서 있어. 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줄은 이제 단순히 주유를 기다리는 차들만이 아닙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운전자들이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비디오에는 주먹이 날아다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가 공격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국영 텔레비전이 여전히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들만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도시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버스 서비스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디젤이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나 직장에 가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휘발유 한 탱크의 가격이 이제 한 달치 식료품 값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들판의 콤바인은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비옥한 땅에서 밀이 사기 바람에 휘어지지만 이를 수확할 사람이 없습니다. 창고에 디젤이 없어서 농부들은 엔진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곡물이 들판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트럭은 도로에 멈춰 있고 기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류가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곡물 무기는 이제 총알에 장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산업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화학 공장은 생산을 줄였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인해 트럭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노동자들은 휴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없고 운송도 없고 생산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 즉 빵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다른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에너지 위기가 이제 식탁을 강타하면서 빵 가격이 2배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의 가장 가혹한 현실은 연료 없이는 군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탱크의 강철, 대포의 포신, 제트기의 날개, 이들은 모두 단지 금속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치명적인 무기로 만드는 것은 연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오늘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또 다른 차원은 수출 경로입니다. 외부적으로 러시아의 석유 전략은 구매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지속 불가능한 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구매자들이 계속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정제 붕괴가 모스크바의 외부 흐름 균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을 줄여야 할 때마다 줄어든 배럴마다 예산에 새로운 구멍이 생깁니다. 이는 석유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크렘린의 전쟁 경제의 생명선이자 예산의 중추이며 국제 권력의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내의 높은 금리는 투자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제재로 인한 보험 및 운송 비용 상승이 러시아 석유의 판매 마진을 날마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판매로 얻었던 수익이 이제는 양과 이익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눈에 띄게 석유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나라는 정유시설의 77%가 가동 중단되더라도 원유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정제할 수 없는 더 많은 석유를 해외로 수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전 세계 시장에 원유 과잉이 발생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수입국들은 이 하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정제 제품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가솔린, 디젤, 항공유와 같은 최종 제품은 정유소에서 생산되며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주요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제외된 후 모스크바는 터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로 디젤을 재배치하여 수출 수익을 부분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유 공장이 체계적으로 폐쇄되면서 이러한 제품의 공급에 상당한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디젤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입니다. 트럭, 기차, 선박, 농기계는 디젤로 운행됩니다. 정제 제품 공급의 중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 변동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스탄불의 도시교통에서부터 상파울루의 농업기계, 베를린의 미니버스 차량에서 자카르타의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모든 곳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디젤에 대안은 없으며 공급 유연성은 제한적입니다. 이 충격의 영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디젤과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고 선물 계약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드론이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하면 그 여파는 수천 마일 떨어진 운전자들의 주머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아침에 출근하려는 사람, 상파울루의 시장에 들르는 사람 또는 이스탄불에서 밭을 가는 농부 모두 주유소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크렘린의 단기 도구는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출 제한과 새로운 세금은 국내 시장에 공급하면서 수익 손실을 초래합니다. 보험 및 운임 보조금은 그림자 함대의 위험 프리미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정유소 보호 조치는 내부적으로 방어 자원을 묶어둡니다. 수입 대체 장비에 대한 투자는 기술 격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없습니다. 회색 채널의 부품 및 총마의 공급 용량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더 비싸고 더 취약한 국내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쟁 경제의 지속적인 연료 수요와 충돌합니다. 장기적인 수리는 군사와 민간 할당 간의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새로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 긴장은 다시 전면에 부각됩니다. 중기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공격의 속도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용량 손실이 5분의 1 임계점에서 영구화됩니다. 이 경우 내부 수요 배급이 표준이 됩니다. 둘째, 방어와 수리가 가속화되지만 비용이 예산에 영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 압박은 사회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외교 채널이 열리면서 공격의 강도가 줄어들고 에너지 부문이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의 역학과 수용량 수리 속도가 결정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관련 외화 수입원의 제한된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렘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속되는 압박은 계획 오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전쟁 경제의 유지에는 연료 흐름의 안정성이 계속해서 의존할 것입니다.
공급망의 모든 혼란은 전선의 리듬을 방해할 것입니다. 리듬의 혼란은 인력과 장비 손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현실은 연료 안보를 군사 계획에서 최우선 위험으로 올립니다. 군대의 연료를 우선시하면 민간 생산은 광범위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운송과 농업이 흔들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가격의 나선형 상승을 촉발하여 예산을 다시 압박할 것입니다. 에너지 엘리트들은 마진 침식을 억제하기 위해 더 급진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안기구와 기술 관료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전쟁터는 같은 방정식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이 방정식의 배경에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전략적 정유소, 공군 기지 또는 해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환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스크바의 영공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고 레이더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방어 시스템은 무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 러시아 내부는 거의 매주 새로운 공격의 현장이 되었고 이 새로운 현실은 몇 가지 주요 이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외국 UAV 기술에 크게 의존했던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속도로 이를 국산화했습니다. 이제는 수입 드론뿐만 아니라 하루에 수백 대의 FPV 카미카제 드론을 생산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 터미널 오토노미, 브레이브 원과 같은 회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임무에 적합한 수십만 개의 자율 시스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D 프린팅, 국내 칩 조립 및 중국산 부품의 역설계와 결합하여 이 물결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의 공중 탄약 군대를 제공했습니다. 각각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이 FPV 군집은 러시아 레이더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비싼 펜시와 토어 시스템을 지치게 만듭니다. 스톰 섀도우와 SKLP-EG 같은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손에 들어가면서 모스크바 깊숙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무기들은 사거리뿐만 아니라 정밀성과 낮은 레이더 신호로도 두드러집니다. 동시에 개조된 R360 네프튠 시스템은 지대지 임무를 위해 재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500km를 초과하는 정밀 공격 능력은 러시아의 가장 엄중히 보호된 물류센터조차도 이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존 전술을 버리고 비대칭 전쟁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2024년 가을에 엔겔스와 샤이코프카 공격이 그 예입니다. 이 작전에서 트럭 트레일러에 숨겨진 무인 항공기가 러시아 내에서 발사되어 4개의 다른 공군 기지를 동시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 부대에 의해 조정된 근거리 유도 작전은 정확성을 높이고 적을 놀라게 합니다. 예를 들어 벨고로드의 탄약고 공격에서는 민간인처럼 보이는 지역 요소들이 관찰되었고 이어서 GPS 유도 드론 무리의 동시 공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방어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정치 중심지를 보호하는 것은 크림반도의 공군 기지, 로스토프의 탄약고, 브리안스크의 정유소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또 다른 취약점을 만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취약성 지도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틈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400 시스템이 보로네시 주변에 집중되면 우랄 지역의 시설이 노출됩니다. 목표 지역의 시스템 밀도가 낮으면 방어 고리가 끊어집니다. 나토의 광학, 열 및 SAR 위성은 지속적으로 순찰 중입니다. 미국의 RC-135 정찰기는 흑해와 발트해 상공에서 실시간 신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IQPS 같은 민간 기업의 레이더 이미지조차 우크라이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공격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로네시 공격 전에 실시된 48시간 SIR 스캔은 시설의 활동 수준과 레이더 침묵 기간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표적 정보는 즉각적이지만 치명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러시아의 내륙 지역조차 더 이상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유소, 공군기지, 탄약고 및 지휘센터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폭발은 모스크바의 불가침 환상을 또 하나씩 벗겨냅니다. 푸틴의 거대하지만 흩어진 방어 우산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밀한 공격 정보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하늘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략의 기초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진정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내부에서 전쟁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전쟁은 전선에서만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힘으로도 이겨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비디오 설명에 유나이티드 24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부 캠페인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